얘들아. 그래, 빨리빨리 말해야지. 우리 진도도 급한데.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요약해보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철학을 비판을 했는데 그것들을 비판하는 지점이 다 각각 달랐어요. 첫 번째로 유물론이라는 걸 비판했을 때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 물질에 있다고. 그래서 인간의 의식까지도 물질로 봤단 말이지.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면 인간은 다른 물질과 달리 자신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애들이랑 동일한 물질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비판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적 관념론이죠.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이 뭐라고 봤어요? 정신이라고 봤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실제하는 물질이 아니라 다 어디서만 존재하는 것들이다. 인간의 정신,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주관적 관념론이었지. 그런데 하이데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그게 아니야. 의미는 인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인간의 관계에 따라 구성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필기를 한 게 이 주관적 관념론은 인간이 어떻게 이 물건을 핸드폰이라고 하지? 이거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지?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과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해서 탐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그래서 사물의 의미가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까지 본 거고요. 그래서 비판. 하이데거는 비판한다고 의미는 인간에 의해 구성돼요, 안 돼요? 인간의 의미를 구성하는 게 아니야. 인간에 의해 구성되지 않아. 그래서 인간이 이 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물의 존재 방식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물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인간과 사물의 뭐에 따라서 사물의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 관계에 따라서.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정보가 나온 순서대로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 아니야. 왜냐면 정보가 나온 순서는 유물론 얘기하고 그다음 주관적 관념론 얘기하고 그다음 유물론 비판 얘기하고 주관적 관념론 비판 얘기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내용을 구성하는 거랑 유물론 개념, 유물론 비판, 주관적 관념론 개념, 주관적 관념론 비판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더 내가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겠어? 전자, 후자. 후자야. 그러니까 근데 전자가 더 맞을 수도 있어. 선생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조화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선생님은 후자가 더 이해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어? 나의 이해에 적합한 구조화 방식을 찾아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조화를 많이 해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문단에서 풀 수 있는 문제 풀게요. 나 모의고사 풀 때 지문 다 읽고 문제 푼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사람들은 기억력이 조금 좋아. 그리고 읽는 속도가 조금 빨라. 그러면 지문을 다 읽고 풀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지문이 별로 안 길어. 그리고 지문에 있는 내용이 선지에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고3이 되면 될수록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 심한 경우에는 복합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포 A3로 나오잖아요. 시험지에 여기 다 채우고 거의 여기까지 다 채울 정도로 그래서 문제가 한 페이지에 아예 안 들어갈 정도로 지문의 길이가 긴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다 읽고 기억해서 문제를 푸냔 말이지. 근데 내가 기억을 한다 해도 어떻게? 선지에서 헷갈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문단 읽고 1문단에서 풀 수 있는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이 습관은 힘들겠지만 고쳐야 돼. 그 독서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다 했잖아요. 근데 모든 독서 선생님들이 다 한 번에 읽고 풀라고 하는 선생님들 아무도 없어. 왜 그럴까? 그건 틀린 방법이야.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방법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 푸는 순서에 따라서 수업을 할 거예요. 지금 1문단 읽었지? 1문단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그러면 1-1번 볼게요. 하이데거가 기억 미음을 비판한 이유를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기억 미음 각각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철학의 중심 내용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유물론, 니은은 주관적 관념론의 밑줄이 쳐져 있지. 1번 기억 보시면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어쩌고 저쩌고야. 유물론의 개념이죠.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랬어. 이유는 어때요? 맞아요. 요거 근거 어디 있죠? 그렇지. 그래서 1문단의 네 번째 줄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며 거기 1-1이라고 체크해 주세요. 이마 1-1이라고 네 번째 줄에 쓰시라고요. 그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며 이 체크는 왜 하냐면 내가 선지에서 나온 내용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체크하는 거야. 이 부분에 나 체크 안 돼 있었다는 사람 밑줄 같은 거 안 쳤다. 다 밑줄 쳤어? 잘했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니은이 뭐야?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주관적 관념론의 개념이다.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기 때문. 찬이 어때요? 2번 맞아요, 틀려요? 어딨어요, 근거?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을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맞아, 맞긴 맞는데 우리 더 정확하게 가면은 우리는 이거 매핑하는 거라고 했잖아. 2번에 나온 단어를 따라가야 돼. 그러면은 더 정확히 보면은 어디야? 둘, 넷, 여섯 번째 줄.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된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 요게 더 명확하게 2번에 그 정답 여부를 가릴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1-2라고 체크해 주세요. 1문단의 여섯 번째 줄. 자, 그 다음 3번. A의 의미를 추론한 거야. A가 뭐야?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했어요. 이게 뭐였어? 내가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세종대왕님이 이걸 봤어. 세종대왕님에게도 이게 스마트폰일까? 세종대왕님에게는 그냥 벽돌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스마트폰으로 감각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스마트폰으로 감각하는 내가 스마트폰이라고 의미를 구성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와 나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얘가 스마트폰이 되는 건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얘기야, A는. 그러면 이거 정답을 보시면 일단 2번 볼게요. 주체가 바라보는 사물은 주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일까요? 예은이 어때? 맞아, 틀려? 왜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 느낌으로 가는 거야, 처음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린 건 뭐에 대한 주장이지?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얘의 의미가 달라져?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누구죠? 주관적 관념론이야. 그치? 그래서 근거는 어디에 있죠? 1문단에. 둘, 넷, 여섯 번째 줄 끝에. 그는 사물의 의미가, 그 너네랑 나랑 교재 똑같지?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하이데거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3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3-2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인간이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사물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민우 어때? 3번이요? 네, 3-4번이요. 맞아, 틀려. 상당히 잘하네. 문제 보잖아, 지금. 1문단을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보고 있잖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없을까? 3-4. 그래, 거기 3번 있잖아. 네? 3-4번이 맞냐고 틀리냐고. 상당히 잘하네. 문제 3번. 저 페이지. 문제 3번에 4번. 맞냐고 틀리냐고. (4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게? 중요한 단어가? 관계. 관계야.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그렇지. 그럼 4번 맞을까 틀릴까? 맞네. 맞아. 지금 A 봐봐. 감각되는 사물과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A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은 관계야. 하이데거의 주장의 핵심은 관계야. 맞지? 그러니까 정답 4번이야. 이해되시죠? 추론 문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중심 키워드만 잡고 그 줄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맞을 수 있어. 나머지가 다 그냥 내용일치로 푸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키워드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3번에 4번이고 그 다음 이 문단으로 갈게요.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 이상학자들을 비판하며 세 번째 철학 사조 나왔어요. 뭐? 비판하는 거 세 번째 뭐예요? 그렇지. 형 이상학자들의 세모 쳐야겠지? 역세모 쳐야겠지? 자, 그럼 형이상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해야 돼. 형이상학자들의 주장은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았대. 존재자가 뭔데? 존재자의 개념이 수식의 형태로 앞에 제시가 됩니다. 어디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요거 그냥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밑줄 안 쳐도 돼. 근데 이 말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럼 밑줄 쳐야 돼. 근데 괜찮지 않아? 존재자 뭐야? 우리가 그냥 보는 것들이야. 스마트폰 존재자야. 교탁 존재자야. 이해되시죠? 자, 이 존재자에 대해서 주된 논제로 삼았다. 형 이상학자들은. 근데 이 부분을 비판했다라는 거죠. 하이데거가. 그러면 그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그러면은 존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이데거한테. 그래서 존재에 관심했다가 물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야? 리모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모컨이 어떻게 여기 뭐지? 존재자의 드러남이잖아. 리모컨이 어떻게 드러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거 결국에는 1문단에서 얘기했던 관계랑 연결되는 거야. 이게 나에게 어떠한 관계로 나타났는지를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조금 더 추론해서 이 존재자가 1문단에서 어떤 말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아? 물질.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드러난다라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특별한 개념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가자고.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 존재라 칭하며 우리 1문단에서 하이데거가 그랬었잖아.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고. 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존재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른다고?
현 존재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현 존재 중요해 보이죠? 동그라미 칠게요. 그래서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1문단의 내용 그대로 얘기한 거지.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여겼다. 그럼 존재 물음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중요해 보이네요. 철학의 주된 과제의 물결. 그러니까 흐름이 이거야. 인간은 다른 물질과 달라. 왜? 자기한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존재 물음이라고 한다. 철학은 존재자가 아니라 현존자가 자기 존재를 묻는 존재 물음을 연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지. 이해되시죠? 자,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는데 가끔 이렇다? 이 문단인데 그러면 문단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내용이 달라져. 이제 형이상학자들 뭐 아니면 뭐 물질, 관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 얘기로 바뀌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슬래시를 쳐줘야 돼. 의미상으로 다른 내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주된 과제로 여겼다에 슬래시 쳐주고 내용을 바꿔요.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직선적이 아니고 밑줄 상호 의존적, 동시적.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존재를 시간과 관련해 밑줄 쳐야겠죠?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통합된 구조 밑줄. 근데 여기까지 내용이 빡 오지 않았을 수 있어. 근데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추 이해됐으면 그냥 다음으로 빠바박 넘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통합된 구조가 뭐야? 상호 의존적이 뭐야? 느낌 안 왔거든? 근데 이렇게 설명해 줘요.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지금까지 드러난 방식, 그리고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현재의 관계, 그리고 다음 뭐야?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래의 그 존재자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함께 엮이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존재자의 드러남은 이 현재의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왔고 지금 나와 얘는 어떤 관계고 미래의 스마트폰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를 모두 통합해서 지금의 존재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따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는 존재를, 그래서 여기 존재 개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시간과 관련지어서 괄호 쳐야겠지.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 괄호.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뭘 것 같아, 제일? 응? 맞는 것 같아. 뭐라고? 변화야, 변화. 왜냐면 이런 게 시험에 나와. 그럼 시간은 고정된 것이다 라는 선지가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아? 그 틀린 선지로? 이렇게 뭔가 대조되는 정보가 있을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신경을 써줘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거 변화하는 거야. 존재는 시간이다 라는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 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시간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시간 철학의 주된 주제가 뭐였죠?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존재 물음이었잖아. 존재 물음이 뭐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잖아. 근데 나의 존재는 언젠가는 사라져.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말을 하려면 시간 개념과 존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럼 결국 시간과 이 존재와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 철학이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문단이 조금 추상적이고 내용이 난잡해서 이 문단 좀 구조하기 어려웠을걸? 그러셨나요? 그럼 이 문단 한번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자. 자, 이 문단
형이상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이제 하이데거랑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역세모 해야겠지. 형이상학자들은 주된 논의의 주제를 뭘로 삼았다고? 뭐에 대해 논의했다고? 존재자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존재자의 개념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자, 그런데 이 형이상학자들을 하이데거는 비판했어요. 왜? 존재자가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존재는 존재자가 드러나는 게 존재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다른 존재자와 구별해서 뭐라고 불렀죠? 현존재라고 부르고, 그리고 철학의 과제는 무엇을 탐구하는 것이다? 존재의 물음을 탐구하는 것이다. 존재 물음? 민우야, 뭐를 물어보는 게 존재 물음이야? 사물이 존재하는? 달 쳐다보면 답이 나오겠니? 지문을 봐야 답이 나오지. 존재 물음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존재 의미.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 즉,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는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철학의 주된 주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슬래시 전의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내 스스로 문단을 좀 나눠야 돼. 2-1, 2-2 같은 느낌으로. 어쨌든 근데 하이데거의 주장이니까 밑에 이어서 쭉 쓸 거야. 이번에 이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 그래, 존재 물음을 할 거야. 근데 이 존재 물음이 시간과에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된 상태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통합구조에서 이해를 해야 된대. 그래서 요거 무슨 의미라고 했지? 이 기호? 따라서야, 그치? 따라서 존재란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 고정되어 있나요?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얘기 뭐 했어?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 인식을 하려고 시간 얘기를 한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치? 그래서 이 현존재는 이런 시간과 존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존재는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야.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 물음이 뭐였어?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이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되는 거야? 삶의 유한성과 연결짓게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도 이 문단 구조를 잘한 건지 모르겠어. 그냥 그 내용들이 너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나열을 한 건데, 나름대로 의미를 연결 지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구조화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디귿.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 존재자의 드러남이 아닌 존재자 자체를 주된 논리로 삼아서 하이데거가 비판했나요? 찬이 어때? 1-3번이라고 집중 안 할래. 그랬어. 빨리.
맞아요. 근거 어디 있어요? 존재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현상학자들을 그렇지. 첫 번째 줄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거기 1-3. 그 다음 2-1번 볼게요. 하이데거의 관점을 이해한 내용이에요. 1번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주된 과제이다. 민우 어때요? 맞아요. 그렇지. 근거 어디 있어요? 빨리! 네? 빨리 찾으라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는 철학의 주관이고 그렇지.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끝에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어쩌고 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지 알겠지? 2-2번을 봤어. 2-1번을 봤어. 철학의 주된 과제라는 단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도에 매핑을 해놔야 된다고. 자, 그럼 다음 2번 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구조 속에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가경이 어때? 어디 있지 근거? 다른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였는데 한 시간에 통합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지. 엄청 빨리 찾았네요.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쩌고 저쩌고. 자, 그 다음 3번. 현 존재 외의 존재자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나요? 예은이? 아니, 아니에요. 그럼 뭐가 틀렸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를 했잖아. 어때? 현 존재 외의 존재자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까? 현 존재의 개념이 뭐였지? 를 물어볼 수 있는 존재야. 누구야? 인간이야. 그 외의 존재들은, 그 외의 존재자들은 물어볼 수 없어. 맞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중요한 정보 뭐라 했어? 대조, 비례, 과정, 인과, 시험에 나온다 했지? 그럼 봐봐. 현 존재만 자신의 존재의 물음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야? 현 존재 외의 존재자들은 제기할 수 없어. 라고 지문에 안 나왔어도 추측할 수 있는 거면은 시험 문제에 나와. 대조되는 정보를 추론할 수 있으면 그건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근거 찾아볼까? 근거는 그럼 뭐야? 현 존재만 물어볼 수 있어가 근거겠지. 존재라는 것은 오, 그렇지. 이 문단 네 번째 줄.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다음 2-5번.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존재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나요? 찬이 어때? 맞아요. 근거 어딨어요? 이런 때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 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렇지. 대한 물음은 삶의 유연성을 근간지에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근거 찾을 때 문장 전체로 가지 말고 단어를 매핑하라고 했잖아. 최대한 정확한 단어, 짧은 부위를 가려고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럴듯하게 발표하는 게 아니야. 짧은 시간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정답을 빠르게 찾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생각을 아무리 개판으로 해도 정답만 고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 그럼 더 정확하게 하면 죽음에 대한 인식, 그 부분을 2-5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야. 죽음에 대한 인식, 삶의 유한성, 밑줄 쳐놨잖아? 그러면은 2-5번 1초 만에 맞는 말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3번. 존재자의 의미는 고정 불변하는 것으로서 인식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가경아 어때요? 존재자의 의미는 고정 불변하나요? 이거 아까 뭐였어?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 변화하는 것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뭐랑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 했지. 진심 나 까먹고 있었어.
이거 고정불변이라는 거 선지에 나왔다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 어떡해. 나 진짜 천재인가 봐. 나 평가원 들어가야 되나? 농담한 거야, 얘들아. 그래, 고맙다. 자, 그래서 그럼 고정불변 가경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거 어딨어요? 어떤 단어를 찾아야 돼? 존재자는 근데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매핑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가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메가커피를 갈 거야. 지도에 메가커피라고 검색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내가 원하는 곳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없어? 너가 지금 존재자라고 한 건 지도에 메가커피라고 검색한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지도에 뭐라고 해야 돼? 메가커피? 대동점이라고 검색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럼 어느 단어를 가야 돼? 대동점이란 단어를 찾아야 돼.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정불변이 아니잖아.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고정되지 않은 게 뭐야? 응? 인식? 주체? 추상적인 단어로 가면 안 돼. 정확한 단어로 가야 돼. 고정불변의 반대가 뭐야? 고정불변이 무슨 뜻이죠? 고정불변 몰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잘 본다는 건 고정불변의 진리야. 무슨 뜻일까? 변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그럼 고정불변의 반대는 뭐야? 변한다는 거야. 변화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야. 변화 어디 있어요? 이 문단에. 그는 존재 시간으로 드러나는 사건이고 변화. 그렇지. 엄청 빨리 찾네.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고정불변 X야. 인식하는 주체랑 무관하게 결정이 될까요? 가경아 어때? 존재자의 드러남이 주체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하이데거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중요한 말이. 물질과 내 사이에 뭐를 파악해야 된다고? 관계. 그러면은 인식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의 의미가 결정이 될까? 존재자의 의미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무관하게도 X지.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핵심 단어를 놓치지 마, 얘들아. 이 지문의 모든 내용을 다 꼭꼭 씹어 소화할 수 없어. 우리 시간이 막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핵심 단어들만 머릿속에 넣어놔. 지도 속에 꽂아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문단 갈게요.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역세 붙여야 돼. 어디에? 서양 전통 철학에. 서양 전통 철학의 어느 부분을 비판한 거예요? 존재자를 뭐로 본 거? 그렇지. 근데 더 정확한 단어 뭐야? 정적인 실체 X. 그러면은 선생님 뭐라 했어? 대조될 수 있는 정보는 추론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지. 그럼 정적인 게 아니라 존재자는 뭐다? 정적인 게 아니면 뭐야? 동적인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던 변화하는 것이라는 개념이랑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나열되는 게 아니야. 이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꿔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현 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손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시간과 결합되어 있는 변화하는 실체라고 보는 거잖아요. 존재자가 하이데거는. 그러면 시간과 관련해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손안에 있음 또는 그 방식에 따라 손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야. 정적인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전자는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현 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이고, 그럼 목적이나 용도에 밑줄 쳐야겠지? 목적이나 용도 뭐랑 연결해야 돼? 빨리! 목적이나 용도 뭐랑 연결해야 돼? 여기를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냐고. 지문을 봐야지. 예은이, 목적이나 용도 어느 개념이랑 연결해야 돼? 도구도 맞아.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야? 목적이나 용도라는 개념을 뭐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 손안에 있음이잖아. 자, 얘들아 봐봐. 흐름을 따라가야 돼. 지금 현 존재와의 관계에 따라서 존재자는 손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대. 전자는 도구나 용도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손안에 있으면 도구나 용도야. 선생님이 왜 문장에서 자꾸 다른 단어를 스킵하냐면 이 단어를 빼고 그 키워드들로 의미를 구성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문장 전체를 소화시킬 시간이 없다니까? 자, 그 다음 후자는 사물이 이러한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객관화된 대상 밑줄. 자, 그럼 객관화된 대상은 어떤 개념이랑 연결 지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음이야. 자, 그러면은 이 내용 정리하면 뭐야? 이 존재자는 나에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변화하는 거야, 의미가. 여기까지 이해돼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면 뭐라 그래? 손안에 있음이라 그래? 근데 도구와 상관없이 그냥 그 물질 자체로 내 앞에 있으면 뭐라 그래? 눈앞에 있음이라고 그래. 이거 나중에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이 전화하고 사진 찍고 뭐 인터넷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나에게 기능한다 하면은 이거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손안에 있음으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다 고장났어. 아니 배터리가 나갔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은 스마트폰이라는 수단으로서 나한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나한테 어떤 존재로 있는 거야? 그렇지. 그냥 직사각형의 벽돌 모양의 그냥 물체인 거야. 객관적인 특징만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물체 자체는 물성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근데 뭐가 변화했어? 나와 얘의 관계가 변화했어? 그랬더니 이 존재자의 의미가 변화했어. 이해돼? 관계와 시간 속에서 통합된 구조로 그 존재자의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잖아? 그럼 뒷문단은 그냥 스르륵 읽어도 돼.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내용 이해 못했으면 뒷문단을 찬찬히 읽어야겠지? 예시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화에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보자고. 하이데거 망치를 예로 들어서 이 방식을 설명했는데 망치로 못을 박아요?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해요. 이때 망치는 뭐야? 못을 박을 수 있는 도구야. 맞죠? 자, 그러면 이는 망치가 손안에 있음으로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해돼요? 이때 망치는 현 존재에게 쓸모가 있는 도구예요. 한편에 세모 쳐봐. 한편 뭐야?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 서로 반대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모 치는 거예요. 한편 망치가 부러져서 못 쓰게 돼요. 그러면은 망치는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 돼. 그래서 이때는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눈앞에 있음으로 현 존재와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 존재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요 말은 좀 중요할 것 같지 않아? 존재자와 현 존재의 관계가 달라진다 밑줄. 왜냐하면 우리 서양 전통 철학에 비판한 게 뭐야? 존재자를 정적인 실체로 간주한 거야. 그런데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건 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하이데거가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는 핵심 주장인 거지. 이 부분이.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 했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면 눈앞에 있음에다가 또 역세모 쳐봐봐. 그러니까 하이데거 생각은 뭐야? 사람들이 자꾸 사물을 뭘로만 보려고 한다는 거야. 눈앞에 있음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꿔? 눈앞에 있음이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사물을 어떻게 본단 말이야? 응? 인식의 대상은? 그렇지. 인식의 대상으로만 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를 객관적인 실체로만 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근데 여러분 봐봐라. 이 스마트폰을 직사각형 모양의 뭐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전자기기라고 인식해? 전화기, 게임기, 뭐 영상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인식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존재자를 어떻게 인식한다는 거야? 손 안에 있음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고 강조하였다. 거기다가 또 물결 쳐야겠지? 손 안에 있음으로 경험. 근데 약간 선생님 느낌에 이 경험이라는 말이 또 중요해 보이더라고. 왜냐면 눈앞에 있는 거는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하는 건 경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도구나 수단은 경험해야지만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전화기로 써봤으니까 전화기로 인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단어가 왠지 중요할 것 같았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이런 식으로 지문을 접근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하이데거는 이런 주장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거는 뭐 아까 존재자와 현존자의 관계가 달라진다. 밑줄 친 걸로 가름해도 되겠죠? 같은 내용이죠? 3문단 볼게요. 자, 3문단 서양 전통 철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이것도 역세모지. 자, 이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는 이유는 존재자를 뭐로 간주했기 때문에 빨리 대답해 찾아서 너네 뭐 글씨 연습하러 와서 빨리 말해. 정적인 실체로 간주한다고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 비판의 이유예요. 또 비판하는 게 있어. 비판을 2개 했어. 좀 나중에 나오는 정보거든요. 근데 여기 한꺼번에 정리하면 좋겠지? 또 뭐 비판했지? 사물 눈앞에 있어. 맞아. 자, 여기 어디야?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봤다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나열된 순서대로, 제시된 순서대로 구조화하면 안 돼. 이해 못 해. 자, 그래서 이 존재자를 2가지 종류로 나눴지. 존재자를 뭐에 따라? 현존재와 뭐 하는 방식에 따라. 그치.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존재자를 2가지 종류로 나눴다고. 첫 번째는 손 안에 있음. 두 번째는 눈 앞에 있음. 손 안에 있음은 존재자를 뭐로 본 거예요? 도구로 본 거예요. 눈앞에 있음은 존재자를 대상. 뭐의 대상? 인식의 대상. 그치? 여기서는 사실 객관적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인식이라는 말을 써도 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쓰는 거예요. 인식의 대상으로 존재자를 이해하면 저기다.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양 전통 철학은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물은 인간에게 무엇으로? 그렇지. 손 안에 있음으로 뭐 된다고? 경험된다고. 따라서 요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야? 존재자는 현 존재와의 관계에 따라서 드러나는 방식이 어떻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하다고. 그 다음 4문단. 아니 3문단에서 풀 수 있는 문제. 4번 볼게요.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철수는 매일 아침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철수는 자전거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등교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사용하였다. 도구에 밑줄 치고 뭐라고 쓸까? 손 안에 있음이라고 써야겠지. 시험 때 손 안에 있음이라고 쓸 거예요? 시험 때 쓰면 안 돼. 시험 때는 글씨 쓰면 끝이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풀이하고 있으니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 체인이 끊어져서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철수는 자전거가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전거의 종류, 재질, 바퀴 크기 등을 파악했어요. 그 후 철수는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자전거 수리를 한 뒤에 다시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장난 순간부터 수리하기 전까지는 자전거가 철수와 어떤 관계를 맺은 거지? 눈앞에 있음이야. 그러면 우리 어디다 밑줄 칠까? 도구로 기능, 자전거를 자세히, 어디다 밑줄 칠까? 뭐 아무 때나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디다 밑줄 칠래? 그래, 그러자.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깨닫고의 밑줄 치고, 눈앞에 있음 써주시고. 이것만 구분하면 4번은 엄청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예요. 1번부터 볼게요. 고장나기 전의 자전거와 고장난 자전거는 모두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정적인 실체일까요? 찬이 어때? 아니야. 정적인 실체이면은 이가 손 안에 있음이 됐다가 눈앞에 있음이 되면 안 되잖아. 맞죠? 그리고 정적인 실체라는 말을 비판했어. 근거 어딨어요, 찬이야? 빨리! 3문단에서 찾아야죠? 정적인 실체가 아니래. 아니라는 건 뭔 말이야? 비판하는 대상이 특징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첫 번째 줄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그래서 정적인 실체에 X가 쳐져 있었어야 돼. 자, 그 다음 2번. 철수가 체인이 끊어진 자전거를 살펴보면서 자전거의 사양을 파악할 때 자전거 손 안에 있음으로 드러났을까요, 민우야? 그치. 이게 저기잖아. 끊어진 자전거면은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잖아. 도구가 아니라. 맞지? 그러면 3번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철수가 평소에 자전거 등교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탔던 거는 민우야. 자전거를 뭐로 경험한 거예요? 그치. 도구면은 뭐야? 손 안에 있음이야. 그러니까 2번이랑 3번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치? 바꿔주세요. 손 안에 있음이랑 눈앞에 있음으로 두 개의 순서를 바꿔주세요.
이거는 뭐 지문 근거 안 찾아도 되겠지? 중심 개념이니까요. 자, 그 다음 4-4번 철수가 수리 후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을 통해 도구적 존재자는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겠군. 찬이 어때? 왜 아니야? 어떤 말이 틀렸죠? 관계를 맺는 분식 그렇지. 관계없이도 틀렸고 동일한 방식도 틀렸어. 둘 중에 하나만 틀린 걸 알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고정, 불변, 같은 뉘앙스의 단어들은 다 틀렸어. 맞죠? 자, 그러면은 근거 3문단에 어디서 볼까? 3문단에 어디서 볼까? 이것도 근거가 많아요. 다양해요. 현존재와 관계에 맺는 방식에 따라 설명베이스 또는 문학베이스로 그것도 좋다. 어디예요? 근데 몇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그래.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손 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뭐 이것도 되고, 또 뭐야, 뭐, 관계가 달라진다, 라든가, 아니면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하다, 라든가, 그런 거 전부 다 맞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정답 5번이겠다. 자전거가 고장나기 전에 철수가 등교를 위한 도구로 자전거를 사용할 때와, 거기다 밑줄 쳐야지, 도구로 자전거를 사용할 때, 뭐예요? 손 안에 있음이에요. 철수가 자전거 체인이 끊어진 것을 인식하고 자전거를 살펴볼 때에는 인식하고 자전거를 살펴볼 때 밑줄. 뭐라고 써요? 눈앞에 있음. 도구, 인식이라는 단어에 꽂혀 써야 돼. 그치? 자전거라는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이미 그 다른 거 우리 체크했잖아. 정답 5번이죠? 눈앞에 있음과 손 안에 있음의 개념을 잘 구분했다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 4번에 5번이고. 자, 그 다음 4문단 갈게요.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고, 실존적 지평 동그라미. 요거는 개념이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밑줄 치자. 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것도 밑줄 쳐야겠지.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현 존재와 존재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 존재는 세상을 실존적 지평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현 존재가 인식하는 내에서 존재자의 의미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자는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 라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자, 그럼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방금 그 문장에서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단어가 뭐예요? 지성적 사유. 지성적 사유도 좋아. 조금 더 줄여볼까? 이성이야. 그치? 이성의 역세모. 그럼 하이데거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경험의 세모. 이해돼?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지. 근데 구구절절 시험에서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인 단어들을 뽑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존재를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했대요. 예를 들어 아까랑 같은 맥락이지? 빠르게 보자고요.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회색이에요.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지. 걔한테는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인간에게는 참이에요. 맞죠?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밑줄 칠게요.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 즉, 이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실존적 지평 내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현 존재에는 만난다라는 거지. 이해돼?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에도 역세모 해야겠죠? 물론 대응설이 전통 철학의 종류이긴 하지만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게 나와서 그냥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자.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하지만에 세모 쳐야겠지? 하이데거는 이를 비판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럼 객관적인 실체 X. 우리와의 만남에 밑줄 쳐야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기 대응설의 개념이랑 하이데거의 개념이랑 연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응설의 개념이 미음이야. 하이데거의 주장은 방금 읽은 부분이잖아. 이 객관적인 실체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래? 가경은 어때? 하이데거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래. 그럼 미음에서 객관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말이 뭘까? 자, 봐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문장의 구성을 보면 돼. 하이데거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래. 근데 대응설은 그럼 객관적 실체가 맞대 틀리대? 생각해봐. 하이데거는 아니래. 근데 하이데거는 대응설을 비판했잖아. 그러면은 대응설은 객관적 실체가 맞대 틀리대? 맞대. 근데 객관적 실체라는 말은 안 나왔잖아요, 미음에. 근데 뭐가 맞대? 대응설은? 맞아. 실제 사태가 맞대.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객관적 실체와 실제 사태가 같은 맥락의 말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실제 사태가 무슨 의미인지, 객관적 실체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돼. 우리는 문자를 치환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객관적 실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즉, 실제 사태가 있다고 해서 그 명제가 반드시 참이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지. 그러면은 뭐가 진짜야? 우리와의 만남이야? 그러면 이건 뭘로 치환할래? 우리와의 만남이라는 말은 예은아, 어떤 단어로 치환할 수 있겠어,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읽은 내용과. 그렇지, 관계. 또는 우리 사문단에서 본 걸로 하면 경험이야. 이해돼? 이렇게 범주화하는 거야. 얘네 하이데거 편,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편, 이렇게 단어들을 카테고리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모 쳐야겠죠? 그가 현상의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왜 이 사문단이 어렵냐면 치환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막 경험 막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다가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건 아니래. 언제 우리가 뭐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언제 생각했었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봤던 단어는 뭐예요? 사문단에서? 민우야? 하이데거는 뭘 중요하게 봤다고 생각했지? 사문단에서? 응. 근데 갑자기 방금 뭐래?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 본 건 아니래. 그럼 이 얘기 뭐야? 현상이 뭐랑 같은 말이라는 거야? 민우야? 경험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거의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 저기잖아. 사문단의 5번째 줄 끝에 보면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걸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 만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이 현상적인 게 뭐야?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방금 그 문장,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다. 경험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다란 말이야. 아, 우리는 지금까지 그 존재자와 그 현존재와의 관계와 경험 속에서만 의미가 구성된다라고 봤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왜 그런지를 봐야겠지?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건 우리 알고 있었잖아. 그죠? 그 뒷부분이 중요하겠지? 밑줄 칠게요.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 어렵다. 다음 문장 더 읽어보자. 그는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에 밑줄 칠 거야,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이해 못했어, 방금 문장을. 두 번째 문장을 통해 이해해야 돼. 두 번째 문장에서 어디서 힌트를 얻겠어요? 찬이 어때? 두 번째 문장에서 뭐가 중요해 보여? 다른 존재 가능성. 맞지? 왜냐면 우리가 방금 문장에서 이해 못한 게 뭐야?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을 이해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은폐된대. 두 번째 문장 보니까 또 이게 은폐된대. 그럼 은폐 앞에 있는 말이 서로 같은 맥락의 말일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자 보자고. 망치가 손 안에 있음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금속 물질이라는 눈앞에 있음으로 인식되는 이 존재의 가능성은 이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존재로서? 안 드러나. 그치?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거를 도구로서만 경험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도구가 아닌 객관적인 대상으로서도 인식될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얘를 도구로 인식하면 요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 망치라는 존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야? 내가 둘 중에 하나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손 안에 있음으로 망치를 인식하면 이 가능성은 없어져. 은폐돼. 맞지? 그리고 망치를 내가 눈앞에 있음으로만 인식하면 도구로서의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경험으로서 세상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해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어보자.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빨리 책 봐.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본 거죠.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거예요. 다른 존재 가능성에 밑줄 쳐야겠지? 3문단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4문단 정리해 볼게요. 자, 하이데거의 주장을 좀 더 구체화해 보자고.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뭐 속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했지? 그렇지. 현존재의 실존적 지평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 했어. 이 실존적 지평의 개념도 정리해야겠지.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을 실존적 지평이라고 한다 했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현존재는 실존적 지평 속에서 존재자를 뭐 한다고 했죠? 네. 강경아, 현존자는 실존적 지평 속에서 존재를 사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지? 경험한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존재는 경험과 관련되어 있어. 근데 이 경험과 관련된 거 나중에는 얘가 무슨 말로 바꿔버렸어, 강경아. 이 경험이라는 말을 현상으로 바꿔버렸지. 그래서 선생님은 구조화에 현상이라는 말도 같이 써줬어. 자, 요거는 대조대. 그 누구의 주장과 대조대. 그렇지. 서양 전통 철학에서의 개념과 대조대. 왜? 서양 전통 철학은 경험이 아니라 뭐를 강조하니까, 얘나? 이성을 강조하니까. 여기도 순서 조직한 거 느끼셨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비판하는 건 대응설이죠. 대응설, 역세모. 대응설은 대응되는 사태가 있으면 참이라고 인식한다고 했지? 하이데거는 이 지점을 비판합니다. 사물은 뭐에 국한되는 게 아니야. 그치, 객관적, 실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객관적 실체를 벗어나서 사물과 존재자가 뭐 하면서? 가경아. 사물과 존재자가, 아니 뭐래. 존재자와 현존재가 뭐 하면서 사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빨리 찾아봐. 다른 친구들 찾아봐. 만나면서. 그치? 객관적인 실체라는 단어를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객관적인 실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남 속에서 드러난다고. 그러나 현상이 존재의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현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현상이 존재의 전부는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이유가 뭐야? 존재자가 드러나면서 다른 존재 가능성이 어떻게 되니까? 은폐되니까. 그러니까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볼 수 없어. 존재의 전부를 동시에 인식할 수는 없어. 사문화에서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1-4번 리을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하였기 때문에 리을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죠. 찬이 어때? 그 이성, 지성적 사유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성적 사유를 통해 저기서 사문화의 두 번째 줄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고 하는 걸 비판했어요. 두 번째 줄에 1-4라고 해야겠지? 그럼 정답 5번이겠다. 5번. 미음이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민우야 왜 틀렸을까? 미음은 아니었어. 그렇겠지. 자, 그러면은 미음의 어느 부분이 틀린 거예요? 단어를 범주어야 된다 했잖아. 어떤 단어가 틀렸어? 경험? 그렇지. 경험은 하이데거 거잖아. 맞죠? 경험 X. 그러면은 미음은 뭐를 통해 논리명제의 진위를 판단했지? 논리명제. 빨리 찾아가야 돼. 대응설에 있을 거 아니야. 논리명제 찾았어? 오, 근데 왜 몰라? 논리명제의 진위를 뭘로 판단하려고 했어? 진위가 뭐야?
참인지 모르기. 그걸 뭘로 판단해? 어떨 때 참이고 어떨 때 거짓이야? 논리명제 찾았다면서. 논리명제 어딨어? 미음. 근데 왜 못 찾지? 논리명제 어떨 때 참이야? 맞을 때. 맞을 때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 맞을 때라는 말은 너가 생각한 거지. 생각해서 하면 안 돼, 얘들아. 독서는 내 배경 지식을 다 긁어야 돼. 긁어내야 돼. 여기서 언제 맞을 때라고 했어? 언제 참이라고 했어? 어? 윤우야, 참이라는 글자 찾았어? 참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미음의 논리 명제가 있다며. 찾았습니다. 언제 참이래? 맞을 때. 맞을 때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읽어봐. 맞을 때 지금 보고 읽은 거야? 아니면 네 생각으로 얘기한 거야?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꺼내야 된다니까? 봐봐, 민우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답을 물어보잖아? 넌 미음이요. 몇 번째 줄이요. 이렇게 얘기해. 구절을 얘기하지 않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아? 너는 미음을 읽지 않는 거야. 그냥 논리명제를 보고 논리명제 주변만 그냥 뿌옇게 보고 있는 거야. 단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말이 안 보이지. 참이 안 보이지. 미음을 찬찬히 읽어봐봐. 논리명제 어떨 때 참이야? 실제 사태를 갖고. 그래. 이해돼? 그러면 얘는 경험이 아니라 뭐야? 실제 사태를 바탕으로 논리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 내가 이걸 읽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글자, 문자 해석만 한다고 해서 읽고 있는 게 아니야. 의미를 머릿속에 구성해야지만 읽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거기 아까 1-5 체크했나? 미음,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그 부분에다가 1-5라고 체크해줘야겠지? 그 다음 4문단 2-4번.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날 때 동시에 다른 존재 가능성이 은폐되나요, 가경아? 맞아? 근거 어딨어요? 그렇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 그 다음 3-1번.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인간의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을까요, 찬이야? 네. 아니요. 네, 아니요요. 확실히 아니야? 솔직히 뭐라고 하셨는지. 얘들아, 집중해야 돼. 정신 차려. 80분 동안 어떻게 지문을 읽으려고 그래. 3-1번. 객관적인 실체를 인간의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냐고요. 아니야. 인간은 본인이 감각하는 그 실존적 지평 내에서만 인식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4문단의 첫 번째 줄에 근거 체크하면 되겠다. 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린 실존적 지평, 즉 객관적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민우야, 볼펜 놓지 마. 지금 볼펜을 놓을 타이밍이 없어. 4문단의 첫 번째 줄, 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린 실존적 지평 3-1.
그 다음 5번. 사물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과 인간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나요? 예은이 어때? 아니야. 근거는 뭐야?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면 5번은? 인간 감각은 사물은 인간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아? 근데 5번 왜 틀렸어,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렇지. 우리 사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했어요. 이 얘기는 뭐야? 객관적인 실체에 머물러 있지 않아. 얘는 우리와 만나야지만 의미를 가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 실체라고 볼 수 없어, 사물은. 그래서 정답 4번이고 다음 5문단.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로 인정돼요. 그 이유는 그가 서양의 전통 철학에 기반이 된 형이상학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했기 때문이에요. 뭐 근데 보통 독서 지문의 마지막은 약간 영향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쭉 읽을게요.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현 존재를 중심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부차적 존재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 비판되는 부분은 좀 볼 그게 있지. 거기 어디가 비판이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야? 가경아? 아? 그렇지. 거기 밑에 세 번째 줄. 근데 부차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더 가야지. 대상을 부차적으로 봤다라는 게 문제야. 대상을 부차적 존재 밑줄. 왜냐면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하이데거 너무 누구 중심이야? 잔이야? 인간, 현 존재 중심이야. 그 현 존재와의 관계에서 현 존재가 인식하는 내에서만 이 사물의 의미가 정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상을 부차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비판될 부분이지만 하지만 세모 쳐야겠지?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대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그의 주장은 위에서 다 한 말이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거기 밑줄 쳐야겠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우리 지금까지 다 사물은 그냥 그대로 있고 인간은 그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확장된다라는 거는 또 새로운 의미의 접근이었다라는 거겠죠? 5문단 정리해 볼게요. 자, 5문단의 제목을 정해본다고 하면 뭐라고 정할래? 철학의 의미. 의와 비판. 그치?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의 의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그치? 확장시켰다. 하지만 비판하는 부분은 너무 어디에 치우쳐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현 존재 중심으로 대상을 부차적으로 봤다는 것이 비판할 부분이다. 5문단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원래 잘 없어요. 마지막.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구조화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를 빨리 찾아가는 거야. 그게 끝이야. 그래도 뭐 추론이고 뭐고 뭐 3점짜리 문제 맞히고 싶어? 이거나 제대로 하고 3점짜리 문제 얘기하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사회문화 지문으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못해요. 다음 시간에 사회문화 할 거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사회문화 지문 풀고 구조화 해오고 그리고 여러분 구조화 노트 뒤에 빈칸 있습니다. 이거 빈칸 선생님 이거 구조화 노트 보지 말고
지문이랑 대조해가지고 빈칸 채워와. 아시겠죠? 가세요. 잘 가라.